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러시아와 서구가 그토록 에너지로 깊이 엮여 있는데 전쟁이 왜 났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폴란드를 경유하는 야말 파이프라인, 그리고 발트해를 지나는 노르드스트림 1, 2를 통해 들여오는 독일이 어떤 판단으로 러시아를 적대시했는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해 제조 강국의 토대를 이뤘습니다. 에너지를 무기화하지 말라는 주장은 공허한 겁니다.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적국의 숨통을 끊기 위한 무기가 에너지라면 안 쓰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요즘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로 멱살을 잡힌 상황을 두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비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메르켈을 비난하는 일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에너지가 있으면 도입하는 게 정석입니다. 메르켈의 최대 실책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도입한 점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원을 포기한 게 훨씬 큽니다. 청정 에너지 원전을 포기한 게 가장 치명적이었고, 탄소 제로라는 헛구호에 매달려 효율이 떨어지는 소위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에 치중한 것도 상당한 실책이었습니다. 메르켈 시대 당시 노르드스트림이 부각되긴 했지만 사실 에너지를 매개로 한 독일 러시아 관계는 이미 50년 역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가정과 기업에 러시아산 가스로 전력을 공급한 것은 메르켈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럽이 러시아와 군사적 대립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을 완전 금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라프 숄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난방과 전력 생산, 산업 가동을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기 이전부터 무려 50년 동안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 왔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독일 산업을 떠받치는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요의 절반을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사업에 있어서 독일은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고 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2020년 통계로 독일은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의 20%를 차지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 관계 기원은 1955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서독 수상 콘라드 아데나워는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소련의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1958년에는 무역협정이 체결됐고 1960년에는 양국 간 무역이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1960년대 소련의 석유 천연가스 정원이 본격적으로 발견되면서 대구경 파이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구경 파이프를 제조해 수출한 게 독일이었습니다. 서독은 소련과 동구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성유관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의 파이프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 라인은 1964년에 가동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소련의 에너지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나토를 통해 러시아를 향한 독일의 파이프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오스트폴리틱, 동방 정책으로 동구권과 소련을 향한 적극적 화해는 계속됐습니다. 1970년에 서독은 소유즈 가스 파이프라인을 독일 방향으로 더 연장하기로 소련과 합의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체크 공화국을 거쳐 독일 남부 바바리아 주까지 연결됐습니다. 서독은 소련과 천연가스를 더 주면 그 대가로 파이프라인을 주는 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가스 공급 대금을 강철 파이프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 천연가스는 1973년부터 소련의 위성국인 동독을 거쳐 서독으로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가들과 학자들은 소련과 서유럽과의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1970년 소련과 서독과의 합의를 냉전의 중요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독의 소련산 가스 수입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거래가 더 체결된다게 1970년대 내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의 오일 쇼크도 독일 같은 국가들이 에너지원을 다각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소련도 이익을 취했습니다.
천연가스를 매개로 한 독일 러시아 관계는 미국에서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1960년대 초 케네디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의 상승에 대해 미국은 늘 우려했습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독일 등 유럽 국가의 러시아 가스 수입 감축을 여러 번 설득하려 했지만 가스 비즈니스는 양측이 모두 유익했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즈음 소련은 서독 전체 가스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973년 11억 입방미터였던 것이 1993년은 257억 입방미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권고하는 게 바로 이 같은 독일과 소련 간의 에너지 거래입니다. 빌리 브란트의 오스트폴리틱은 결과적으로 아주 위대한 구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비즈니스 거래 규모를 계속 늘려 독일, 소련 간의 신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 군사적으로 대립하긴 했지만 상호 신뢰 구축으로 서독은 소련의 경계감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를린 장벽 붕괴는 불가항력적인 다른 요인도 있지만 소련의 이 같은 독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통일도 가능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의 열악한 가스 인프라와 지정학적 이유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외에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등장한 게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이어지는 야말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 영토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 영토로 직접 가스를 수송하는 노르트 스트림 1이 등장합니다. 2005년 게하르트 슈레더 당시 독일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건설 협정에 서명한 노르트 스트림 1은 2012년에 개통됩니다. 게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주 각별합니다. 게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는 일찍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통치를 크게 격찬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광대하고도 이슈가 많은 나라를 푸틴이 잘 꾸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 같으면 능력이 안 돼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러시아 원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이사회 멤버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친러파란 비난이 잇따르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친러파라는 낙인은 사실 마녀 사냥입니다. 국익을 위해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푸틴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무력 충돌이 더 고조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고 러시아를 고립시키지 말라고 서방 세계에 촉구했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함께 추진한 노르트 스트림 1에 대해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보이는 적국, 독일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보고 있는 폴란드는 러시아, 독일의 화해를 극도로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처럼 지정학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때 미국과 나토는 독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에 대해 우려합니다. 독일이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가스를 보내는 발트해 두 번째 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 스트림 2도 미국의 반대를 겪어가면서 완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라면 벌써 인증돼 가스를 공급했을 텐데 표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재로 러시아를 굴복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다가오는 엄혹한 겨울에 대책이 전혀 없는데도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체가 자폭 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